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차가운 타일 바닥에 핏자국과 함께 쓰러져 있던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건 아버지의 발이었어요. 그 발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모습을, 그리고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제게 한 첫마디는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머리 CT를 다시 찍어봐야겠어요. 였습니다. 28년간 제가 가족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병원까지 보냈는지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 그날도 참았다. 오늘도 참았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는 하나의 절대 규칙이 있었어요. 절대 밖으로 소리 내지 마라. 이웃들이 들을까봐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남들이 우리 집 사정을 알면 안 된다.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는 거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요? 숙제를 깜빠먹었다고 뺨을 맞았는데 그 자국이 며칠 동안 가시지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이 물어보셨을 때 넘어져서 다쳤어요 라고 거짓말했죠. 그때부터 거짓말이 일상이 됐어요. 팔에 멍이 들면 친구랑 놀다가 부딪혔어요. 입술이 터져서 부어있으면 축구공에 맞았어요. 중학교 때는 더 심해졌어요.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아버지의 손은 더 무거워졌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말리기는커녕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라며 오히려 저를 탓하셨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화풀이 대상이구나.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친구들과 PC방에 갔다가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9시 30분이었는데 아버지는 이미 술에 취해 계셨죠. 어디서 뭘 하고 다녔는지 말해봐. 하시며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새벽 3시까지 반성문을 써야 했어요. 앞으로 허락 없이 어디 가지 않겠습니다를 100번 쓰면서요. 그 뒤로 저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아버지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시면 조용히 맥주도 가져다 드렸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버지에게는 항상 저를 때릴 이유가 있었거든요. 밥을 너무 빨리 먹는다. 너무 천천히 먹는다. 텔레비전 소리가 크다. 방이 어수선하다.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 눈빛이 건방지다다.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정도 대학밖에 못 갔냐며 축하 대신 핀잔을 들었죠. 그날 밤 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에 와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내 아버지는 원래 그래.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이해해라. 그리고 밖에서는 절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20대가 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번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라며 집에 갖다 바쳐야 했어요. 친구들이 데이트하고 여행 갈 때 저는 집에서 아버지 눈치를 보며 지냈죠. 여자친구가 생겨서 집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도 아버지는 그 앞에서 저를 모욕하셨어요. 이 녀석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좀 모자라서 말이야라고 하시면서요. 그 여자친구와는 얼마 안 가서 헤어졌어요. 취업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집에 갖다 바치면서도 이것밖에 못 버냐는 소리를 들어야 했죠. 제가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가면 회사에서 무능하니까 야근을 시키는 거다라고 하시고 일찍 들어가면 요즘 젊은 놈들은 일에 대한 열정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28년을 참고 살았어요. 매일매일 참았어요.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을, 어머니의 차가운 무관심을, 그리고 이 집에서 제가 받는 모든 상처들을 말이에요. 왜 참았는지 아세요? 제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가족의 모습이었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똑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어떤 날은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면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아침에 인사를 할 때 목소리가 작았나? 밥을 먹을 때 젓가락 소리가 컸나?
아니면 제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건가? 어린 시절부터 제가 받아온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내가 문제다. 뭐든지 잘못되면 제 탓이었어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시면 저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고 하셨고, 어머니가 몸이 아프시면 저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집에 있는 전자제품이 고장 나도 내가 이상하게 만져서 그렇다며 제 탓으로 돌리셨죠.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에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시는데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에서 상사에게 크게 혼나신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평소처럼 아버지 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갑자기 뺨을 맞았어요. 왜 그렇게 건방지게 쳐다봐? 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제가 뭔가 잘못한 줄 알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더 화를 내셨어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사과하냐? 그게 진심이냐?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이에요. 그냥 평소처럼 인사를 드렸을 뿐인데요. 그날 밤 제 방에서 거울을 보면서 계속 연습했어요. 어떻게 인사를 해야 아버지가 화를 안 내실까? 목소리 톤은 어떻게 하고, 눈빛은 어떻게 하고, 고개는 얼마나 숙여야 할까? 10살짜리 아이가 거울 앞에서 인사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처절한지요. 고등학교 때는 더 했어요.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아버지가 그 친구 앞에서 저를 혼내신 적이 있어요. 이 녀석은 어릴 때부터 말을 안 들어서 고생이야. 너는 이런 애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 친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아, 네. 라고 대답했고 그 뒤로 저를 찾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도 싫어하신다는 걸요. 제가 누군가와 친해지면 그 사람한테 집안 이야기를 할까봐 걱정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일부러 저를 깎아내리셨던 거예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심리학 수업을 들을 때였어요. 교수님이 정서적 학대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마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지속적인 비난과 모욕, 애정 철회, 고립시키기.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이게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네. 하지만 그 생각을 금방 지워버렸어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때까지도 저는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사가 저를 칭찬하면 집에 와서 오늘 팀장님이 제 보고서를 칭찬해 주셨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그런 걸 왜 자랑이라고 하냐?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하셨어요. 반대로 실수를 해서 혼난 날에는 역시 내 수준은 그 정도구나라고 하시면서 더 심하게 혼내셨죠. 26살 때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면접 전날 밤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너 같은 놈이 승진이 될 리가 있냐? 괜히 기대하지 마라. 실망만 클 거다. 결국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면접관 앞에서 위축되어 있는 제 모습이 한눈에 보였을 거예요. 그 뒤로 2년 동안 승진 기회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때마다 봐라, 내 말이 맞았지? 내가 그 정도 실력이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로 제가 무능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27살 때 처음으로 심리 상담을 받아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담료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알면 정신병자 취급받으려고 그런데 가냐? 며 화를 내실 게 뻔했어요. 결국 포기했죠.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어요. 28살이 된 저는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것처럼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웃긴 일이에요.
28년 동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제가 잘못한 건 단 하나뿐이었어요. 너무 오래 참은 것. 그게 제가 저지른 유일한 잘못이었어요. 3. 말할 수 없던 이유. 왜 그때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정말 간단해 보이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모르세요. 28년 동안 저를 지배했던 두려움과 수치심이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는지를요. 첫 번째 이유는 수치심이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가족 일을 밖으로 내보내는 건 창피한 일이다. 우리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라.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라다 보니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기분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나요? 담임 선생님이 개별 상담을 하시는데 집에서는 어때? 부모님과 사이가 좋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저를 매일 때려요. 제가 뭘 해도 화를 내세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네, 좋아요였어요.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왔어요. 두 번째 이유는 믿어줄 거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이에요. 아버지는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셨거든요. 이웃들에게는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학교 행사에 오시면 다른 학부모들과 유쾌하게 대화하셨어요. 제 친구들 앞에서도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라며 상냥하게 웃으셨죠. 그런 아버지를 보는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그런 좋은 아버지가 설마? 라고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중학교 때 한 번 친한 친구에게 살짝 말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화나면 좀 무서워라고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너 아버지 되게 좋으신 것 같던데?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다정하시던데?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아, 이건 정말 우리 집만의 비밀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구나. 세 번째 이유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그 일이 아버지 귀에 들어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내가 밖에서 우리 집 이야기를 했구나라며 더 심하게 저를 벌하실 게 분명했어요. 고등학교 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친구에게 우리 집은 좀 엄격해서 라고 말한 게 돌고 돌아서 아버지 귀에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제가 받은 건 지금까지 받은 것 중 가장 심한 폭력이었어요. 내가 밖에서 우리 집을 욕했다며? 부모를 욕하는 놈이 어디 있냐? 그때부터 더욱 입을 닫게 됐어요. 네 번째 이유는 제 자신도 확신이 없었던 것이에요. 정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맞는 게 정당한 건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셨거든요. 다른 집은 어떤지 몰랐어요. 친구들 집에 놀러 가본 적도 거의 없고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다른 집도 이런가? 혹시 이게 정상인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야 처음으로 다른 가족들의 모습을 제대로 봤어요. 룸메이트가 부모님과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엄마, 나 오늘 시험 망쳤어 라고 말하니까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적어도 1시간은 혼났을 텐데요. 다섯 번째 이유는 경제적 의존 때문이었어요. 저는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걸 아버지에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반항하거나 누군가에게 이 일을 알린다면 아버지는 분명히 그럼 내가 알아서 살아봐라라고 하실 게 뻔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왜 매번 저만 혼내세요? 라고 항의했더니 아버지가 그럼 나가서 살아봐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나갈 뻔했어요. 하지만 수능을 몇 달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어요?
6번째 이유는 어머니의 반응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저를 때릴 때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외면하거나 심지어는 내가 아버지를 화나게 해서 그래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제게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데 누가 저를 믿어주겠어요? 중학교 때 한 번 어머니에게 울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요. 저는 뭘 해도 혼나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는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다른 집 아버지들은 관심도 없어. 내가 더 잘하면 아버지도 안 그러실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저는 정말로 혼자였어요. 7번째 이유는 사랑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아무리 때리고 모욕해도 그분은 제 아버지였거든요. 언젠가는 제가 충분히 잘하면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계속 참았어요. 더 잘하면, 더 완벽해지면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28년 동안 그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요.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거든요. 진짜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받은 건 사랑이 아니라 조건부 인정이었어요. 그것도 절대 충족될 수 없는 조건들이었죠. 4. 그날 주먹이 아닌 망치가 날아왔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에요. 그날은 평범한 하루로 시작됐어요.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오후 7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평소보다 더 어두운 표정이셨어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드렸는데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냥 저를 째려보고 계시기만 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서 어머니께 눈빛으로 물어봤는데 어머니도 고개를 젓으며 모른다는 표정이셨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제 뒤로 와서 물으셨어요. 너 요즘 회사에서 뭐 하고 다니냐? 평범한 질문 같았지만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화가 나 있는 상태셨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좀 바빠서. 제가 대답하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회사에서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회사에서 뭘 했다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최근에 특별한 일도 없었고 실수한 것도 없었는데.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평소처럼. 아직도 시침이 떼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회사 사람들한테 우리 집 이야기를 했다며? 부모를 욕했다며?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며칠 전에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으면서 가족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 친구가 요즘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봐서 저는 단순히 좀 엄격하신 편이에요 라고만 대답했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어떻게 아버지 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동료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작은 동네라서 소문이 빨리 퍼지거든요. 아버지,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단지 좀 엄격하시다고만. 제가 해명하려는 순간 이번엔 얼굴을 맞았어요. 그것도 주먹으로요. 지금까지 손바닥으로 맞은 적은 있어도 주먹으로 맞은 건 처음이었어요. 코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28년 동안 키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냐? 밖에서 부모 욕하고 다니냐? 발로 제 배를 찼어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여보, 그만해요라고 말리시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만 계셨어요. 아버지, 정말 그런 말 안 했어요. 오해예요.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계속 해명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때 아버지가 부엌으로 가셨어요. 뭘 가지러 가시나 했는데. 잠깐 설마?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가 들고 오신 건 망치였어요. 벽에 못 박을 때 쓰는 그 작은 망치 말이에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 그건 너무.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 망치를 제 어깨를 향해 내리쳤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어요. 시끄러워. 이웃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소리치시며 이번엔 제 등을 망치로 때리셨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제발,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는 바닥에서 기어가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내가 밖에서 한 말을 다 취소하고 와라. 사람들한테 사과하라고.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건 아버지의 발이었어요. 그 발이 제 머리를 향해 다가오는 모습을. 그리고 머리에 망치가 내려치는 순간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보니 바닥에 핏자국이 있었어요. 제 피였어요. 머리에서, 코에서, 입에서 피가 흘러나온 자국들이 바닥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번엔 정말 심각하구나. 어머니가 저를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창백했어요. 병원에 가야겠다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괜찮다, 조금 있으면 나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아팠고 특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시야도 흐릿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그럼 119는 부르지 말고 우리가 데려다 주자고 하셨어요. 119를 부르면 경찰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의식이 또 흐려졌어요. 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렸고 속이 메스꺼렸어요. 어머니가 괜찮다, 곧 병원 도착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번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다치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아버지가 대신 대답하셨어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술을 좀 마셔서. 그때도 저는 그 거짓말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8년간의 습관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말을 할 힘도 없었어요. 그냥 침묵했어요. 의사가 CT를 찍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뇌진탕이 의심되고 갈비뼈도 부러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해요. 그때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입원실로 옮겨진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는 집에 가 있을게, 내일 다시 올게라고 하시고 가셨어요.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온몸이 아픈 채로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와서 물었어요. 정말 계단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상처 부위를 보면.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다음에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받고 있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망치가 제 머리에 내려치는 그 순간의 공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건 더 이상 훈육이나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명백한 폭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걸 참을 수 없었어요. 응급실, 그리고 낯선 천장.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하얀 천장이었어요.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고 온몸이 무거웠어요. 여기가 어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개를 돌리니 간호사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깨어나셨네요.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저는 대답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천천히 하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언제부터 타인의 따뜻한 목소리에 이렇게 감동받게 됐을까요? 평생 그런 걸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의사가 와서 설명해 줬어요. 뇌진탕과 함께 두개골에 금이 갔습니다. 갈비뼈 3개가 부러졌고 뇌출혈도 있었어요.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정말 계단에서 넘어지신 건가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처 패턴을 보면 둔기에 맞은 것 같은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들켰구나. 하지만 여전히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네. 계단에서 제가 거짓말을 중얼거리려는 순간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연기라는 걸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괜찮나요? 아버지가 정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연기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28년간 연습한 결과였죠. 의사는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 더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심하게 다쳤나요? 그냥 계단에서 넘어진 건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들킬까봐 무서워서일까요? 의사와 간호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저희 3명만 남았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괜찮냐? 많이 아프냐? 정말 신기했어요. 제게 이런 말을 해주시는 아버지를 본 게 언제였을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대답했어요. 아픈데도 괜찮다고 하는 게 제 평생 습관이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의사나 간호사들이 뭘 물어봐도 그냥 계단에서 넘어졌다고만 하면 돼. 알겠지? 협박이 아니라 부탁 같은 톤이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서 부모님이 집에 가신 후 저는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제 인생인가? 28살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 그때 간호사가 야식을 가져다 줬어요. 많이 드세요. 회복하려면 영양 섭취가 중요해요. 그리고 제 이마에 손을 대고 열을 재어보시더라고요. 열이 조금 있네요. 괜찮으세요? 그 순간 울컥했어요. 언제 누가 제게 이렇게 다정하게 걱정해줬나요? 부모님도 이렇게 해주신 적이 없는데 왜 모르는 간호사가 저를 더 잘 챙겨주는 거죠? 간호사님,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제가 정말 계단에서 넘어진 것 같나요? 간호사가 잠깐 멈추더니 제 옆에 앉으셨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요. 하지만 간호사는 그냥 가지 않으셨어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살짝 잡아주셨어요. 그 작은 스킨십에 눈물이 났어요. 28년 만에 받는 진짜 위로였어요.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주고 저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을 느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결심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혼자 참지 않겠다고.
28년간 저를 지배했던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살고 싶다는 의지였어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제 차트를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혹시 집에서 폭력을 당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28년간 꽁꽁 숨겨왔던 비밀을 처음으로 털어놓는 순간이었거든요. 의사는 놀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상처 패턴이 너무 명확해서요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누군가가 제 고통을 인정해주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일단 치료부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몸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의사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필요하시면 상담사를 연결해 드릴 수도 있어요.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쌓인 상처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요? 의사가 따뜻하게 웃으시며 대답해 주셨어요. 물론이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건 용기를 낸 거예요. 이미 첫걸음을 뗀 거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걸요. 응급실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6. 경찰이 왔지만 나는 떨기만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나? 간호사가 병실로 와서 경찰관 두 분이 오셨는데 잠깐 얘기 좀 나누고 싶다고 하세요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경찰이 왔다는 것은 누군가 신고를 했다는 뜻이겠죠. 아마 병원에서 한 것 같았어요. 의료진들이 제 상처를 보고 의심했을 거예요.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40대 정도의 남성 경찰관이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경찰관이었어요. 여성 경찰관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자동적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성 경찰관이 의자를 끌어와 제 침대 옆에 앉았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정폭력이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집에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신 건 아닌가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제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울거나 화내는 게 아니라 떨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마치 추운 곳에 있는 것처럼요.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여성 경찰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젓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계속 떨고 있었어요. 혹시 부모님이 때리신 건가요? 남성 경찰관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입을 열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만약 내가 말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 집에 돌아가면 더 큰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아버지가 화나면 어머니까지 다치는 건 아닐까?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여성 경찰관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을 도우려고 온 거예요. 혼낼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28년간 숨겨온 비밀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털어놓는 거였으니까요. 네. 아버지가 때렸어요. 제가 간신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경찰관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때렸어요. 망치로.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28년간 참아온 게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어요. 두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망치로요? 정말요? 남성 경찰관이 놀라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여성 경찰관이 물었어요. 어릴 때부터요.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20년 넘게 계속된 거네요. 네. 두 경찰관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그리고 남성 경찰관이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가정폭력이네요. 신고를 하셔야 해요. 신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고를 한다는 건 아버지가 경찰서에 가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특히 흉기를 사용한 폭행이라면 더 심각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여성 경찰관이 설명해 줬어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지금 생각해도 웃겨요. 혹시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나요? 저는 여전히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를 거의 죽일 뻔한 사람을 말이에요. 왜요? 혹시 보복이 무서우세요? 남성 경찰관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만약 아버지가 더 화나면. 그리고 저는 아직 독립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신고를 하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시설도 있고요. 여성 경찰관이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아버지도 저를 위해서 한 거라고 하셨거든요. 저를 바르게 키우려고. 그때 두 경찰관이 동시에 말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망치로 때리는 게 사랑인가요? 20년 넘게 폭력을 당하신 거 아시죠? 그 말들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제가 받은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다른 사람이 확실하게 말해주니까 뭔가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다음엔 정말 위험할 수도 있고요. 남성 경찰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만약 신고를 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건가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가족과 떨어져서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동안 앞으로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성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때 제가 한 질문이 정말 한심해요. 혹시 제가 신고를 하면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게 될까요? 두 경찰관이 잠깐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미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안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이 정말 큰 깨달음을 줬어요. 맞아요. 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망치로 때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를 진짜 위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죽을 뻔할 정도로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을 거예요. 신고하겠습니다. 제가 마침내 말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두 경찰관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앞으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신고서를 작성했어요. 28년간의 폭력을 몇 장의 종이에 적는다는 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적으면서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경찰관들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혹시 부모님이 오시면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집에 가면 안 돼요. 알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그분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아니, 여전히 무서웠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여전히 연기 같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제 곧 끝이야. 다음 날 오전 경찰이 와서 아버지를 데려갔어요. 조사를 위해서였죠. 그 모습을 보는 제 심정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그래도 제 아버지인데.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리고 돌이키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마침내 제 목소리를 낸 거였으니까요. 7. 그래도 자식인데요. 아버지가 경찰서에 끌려간 다음 날 친척들이 병원으로 몰려왔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평소에는 얼굴 보기도 힘든 분들이 갑자기 다 나타났어요. 하지만 저를 걱정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야, 너 정말 아버지를 신고했냐? 큰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소리쳤어요. 네, 신고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미쳤나? 아무리 그래도 부모를 경찰서에 보내냐? 작은아버지도 화를 내셨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28년간 저를 때린 사람은 신경 안 쓰면서 그 사람을 신고한 저만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고모부, 저는 거의 죽을 뻔했어요. 망치로 머리를 맞았다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그런데 고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랬겠지.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순간 화가 확 올라왔어요. 그럼 고모는 고모부가 망치로 때려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그것도 20년 넘게요? 제가 따져 물었어요. 그게 같은 이야기냐? 부모 자식 관계하고 부부 관계하고. 고모가 변명하시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어요. 폭력은 폭력인데 누가 때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이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얘야, 내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내 아버지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 집안 체면은 어떻게 되고? 체면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28년간 체면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제가 붕대로 감긴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큰아버지가 진정시키려는 듯 말했어요. 알겠다. 내 형이 좀 심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신고를 취소하면 안 되겠냐? 가족끼리 원만하게 해결하자. 원만하게요? 제가 반문했어요. 28년 동안 원만하게 해결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데 왜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언제 몰랐다고 그래?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남의 집 사정에 끼어들기가. 작은아버지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셨나 봐요. 아, 그럼 다 알고 계셨으면서 20년 넘게 방치하신 거네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혼자 죽어가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남의 집 사정이라며 외면하셨고요. 고모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너 지금 우리한테 따지고 있는 거야? 내가 부모를 신고해놓고 우리한테 화를 내? 네, 따지고 있어요. 저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맞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가족이니까 참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이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얘야, 내 아버지도 어렸을 때 많이 맞고 자랐어. 그때는 다 그랬어. 내 할아버지가 더 심했다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저도 나중에 제 아이를 때려도 되는 건가요? 대물림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모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저는 끊었어요. 이모, 아버지가 어떻게 잘하셨든 상관없어요. 그건 저를 망치로 때릴 이유가 되지 못해요. 큰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걸 보고 싶은 거냐? 저는 더 이상 맞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게 감옥에 가야 가능한 일이라면 어쩔 수 없죠.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냉정하다. 내가 그렇게 차가운 애였나? 고모가 혀를 찼어요. 부모 은혜도 모르고. 은혜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게 은혜인가요? 28년간 저를 모욕하고 때리는 게 은혜인가요? 그래도 키워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준 건 사실이잖아. 작은아버지가 소리쳤어요. 그건 부모의 당연한 의무예요. 제가 말했어요. 자식을 낳았으면 키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걸 갖고 평생 폭력의 이유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그만하자.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 하지만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 있었어요. 저를 향한 원망이요. 친척들이 가고 나서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물으셨어요. 정말 후회 안 하냐? 네, 후회 안 해요.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어요. 오히려 왜 더 일찍 하지 않았나 후회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가 정말 많이 상처받았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어머니는 제가 상처받는 건 상관없으셨나요? 제가 반문했어요. 28년간 제가 받은 상처는 상관없고 아버지가 하루 받은 상처만 중요한 건가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눈물이 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아들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날 밤 간병인이 와서 제 옆에서 잤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가둔 사람들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지는구나. 그래도 자식인데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폭력 속에 가둬놓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혈연이라는 건 사랑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폭력의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8. 가족이 무섭습니다. 퇴원을 앞둔 날 사회복지사가 와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담했어요. 일단 임시보호시설에 머물면서 자립할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실감이 났어요. 이제 정말로 집에 돌아갈 수 없구나. 28년간 살았던 집, 제 방이 있고 제 물건들이 있고 제 추억이 담긴 곳. 하지만 동시에 제게 상처만 주었던 곳. 그 집을 떠난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어요. 무서우시죠? 사회복지사가 제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네, 무서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이 무서워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저를 보호해줘야 할 가족이 제게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면 편안함을 느끼는데 저는 집에 가는 것만 생각해도 숨이 막혔어요. 어떤 점이 가장 무서우세요? 사회복지사가 물었어요. 보복이요.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신고한 걸 알면 더 심하게 저를 해칠 것 같아요. 실제로 아버지는 구속되지 않고 조사만 받은 후 집에 돌아가셨어요. 검찰에서 기소는 했지만 재판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가족들이 저를 원망하는 게 무서워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만드는 거요. 정말 그랬어요. 친척들은 물론이고 어머니까지도 제게 원망의 시선을 보냈어요. 내가 참았으면 될 일을 왜 크게 만들었냐는 식이었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무서웠어요. 작은 동네라서 소문이 빨리 퍼졌거든요. 저 집 아들이 아버지를 신고했다더라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를 신고하는 게 맞냐?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문제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반응들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사가 말했어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회의 인식이 잘못된 거죠. 그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혼자서 그 모든 편견과 시선들을 견뎌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혹시 아버지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어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즉시 신고하세요. 그러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보호시설에는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28년간 절대 권력자였던 아버지가 갑자기 접근 금지 명령 한 장으로 막힐까요? 화가 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퇴원 당일 짐을 싸면서 느꼈어요.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정말 별로 없구나. 옷 몇 벌, 신분증, 통장, 휴대폰. 28년간 살면서 진짜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책들도 가져가고 싶었지만 너무 많아서 포기했어요. 어린 시절 사진들도 가져가고 싶었지만 그 사진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함께 있었어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사회복지사와 함께 보호시설로 가는 길에 우리 집 앞을 지나갔어요. 28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마 어머니가 계실 거예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그곳은 제가 자란 곳이었는데.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더 이상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보호시설에 도착했을 때 담당자가 나와서 맞이해줬어요. 어서 오세요. 힘드셨죠? 따뜻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낯선 곳, 낯선 사람들. 모든 게 무서웠어요. 제가 머물 방을 보여줬는데 작지만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제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제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진짜 제 방이었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한 공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가족이 무섭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가? 다른 사람들은 가족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데 저는 가족을 피해서 숨어 지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저를 이렇게 무섭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진짜 사랑이라면 제가 이렇게 도망치게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야겠다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을 말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저를 보호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아무도 제 방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한 밤이었어요. 9. 나는 이제 부모를 내려놓겠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지낸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더 이상 그분들을 부모라고 부르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많이 안정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가끔 부모님이 그리워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리운 건 부모님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했던 이상적인 부모님의 모습일 거예요.
그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맞았어요. 제가 그리워하는 건 실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꿈꿨던 따뜻한 아버지, 보호해주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실제로는 어떠셨나요? 정말 부모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28년간의 기억을 되돌아보면서요. 아버지가 부모다웠던 순간이 있었나? 제가 아플 때 걱정해 주신 적이 있었나? 제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신 적이 있었나? 제 꿈을 응원해 주신 적이 있었나? 아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어떨까? 아버지가 저를 때릴 때 저를 보호해 주신 적이 있었나? 제가 울 때 안아주신 적이 있었나? 제 편이 되어 주신 적이 있었나? 역시 없었어요. 그분들은 생물학적으로는 부모지만 실제로는 부모 역할을 하지 않으셨네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부모라는 건 단순히 낳아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지해주는 거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28년간 부모가 없었구나. 부모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진짜 부모는 없었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계속 그분들을 부모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아니요. 이제 그만 내려놓을게요. 더 이상 그분들에게 부모 역할을 기대하지 않을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28년간 제 어깨를 짓눌렀던 효도해야 한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졌어요. 집에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가 쓴 편지였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집에 돌아와라. 내 방은 그대로 두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답장을 썼어요. 더 이상 그곳이 제 집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짧지만 명확한 답장이었어요. 며칠 후에 큰아버지가 보호시설로 찾아왔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부모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냐? 여전히 같은 말이었어요. 큰아버지, 저는 부모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분들이 부모가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낳아주고 키워준 게 부모가 아니면 뭐냐? 큰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낳아주고 키워주는 건 부모의 의무예요. 최소한의 의무죠. 제가 대답했어요. 진짜 부모는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큰아버지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저는 끊었어요. 큰아버지, 피가 진하면 뭐해요? 그 피가 독이면요? 큰아버지는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너 정말 변했다고 하시며 가셨어요. 맞아요, 저는 변했어요.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참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구나.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저 자신이 되어도 되는 거구나. 상담사가 물었어요. 후회되지 않으세요? 완전히 단절하는 게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어요. 오히려 왜 더 일찍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을요. 저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요. 실제로 보호시설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게는 진짜 가족 같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혈연 관계는 없지만 진짜 가족다운 사람들이었어요. 6개월 후 저는 독립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완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공간이었어요.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고 아무도 문을 발로 차지 않고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일상이구나. 새 직장도 구했어요. 이전 직장에서는 월급의 대부분을 집에 갖다 바쳐야 했지만 이제는 제가 번 돈을 제가 쓸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샀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길에서 어머니를 마주쳤어요. 우연히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마주친 거였어요. 순간 심장이 뛰었지만 예전처럼 무서운 건 아니었어요. 너, 잘 지내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집에 가끔 놀러 오면 안 되겠냐?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그럴 생각 없어요. 왜? 아직도 화가 나서?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필요 없어서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이렇게 차가운 아이였나? 차가운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내 아버지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그때 너무 심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후회하신다고 해서 제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진짜 후회하신다면 저를 찾지 마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니까요. 어머니와 헤어진 후 마음이 편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죄책감에 시달렸을 텐데 이제는 제 선택에 확신이 있었어요. 2년이 지나고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직장 동료들, 취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어떻게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지내는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배워갔어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어떤 건지, 건강한 소통이 어떤 건지, 진짜 사랑이 어떤 건지. 28년간 못 배운 걸 이제야 배우고 있었어요. 3년째 되는 해에 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제 과거를 이해해주고 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서로 아끼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응원하는 관계.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구나. 지금 저는 29살이에요. 제 인생에서 진짜 살기 시작한 건 불과 1년 전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버티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매일이 제 선택이고 매일이 제 인생이에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도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었겠죠. 아니면 정말 죽었을 수도 있고요. 더 이상 그분들을 부모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낳아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예요. 만약 여러분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당하고 계신다면 제발 참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프게 하지 않아요. 사랑은 두렵게 하지 않아요.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여러분을 해치지 않아요. 진짜 가족은 여러분을 보호해요. 만약 가족이 여러분을 해친다면 그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혈연이라는 건 선택할 수 없지만 관계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드세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용기를 내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28년간 잘못된 가족의 모습을 봤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저를 진짜로 구해준 건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천장이었어요. 그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제 인생을 찾겠다고.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권리가 없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말이에요. 감사합니다.